이게 뭔가요? 연산군이 퍼뜩 떠올라 바람도 맞을 겸해서 강화 교동대에 있는 연산군 유배지를 수년 만에 다시 찾아와 봤는데요. 내비가 이끌어준 곳까지 와서 분명 연산군 유배지라는 편말을 따라 올라왔는데,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크나큰 주차장이 앞에 턱하니 나타나는데,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다시 차를 돌려 내려갔다가 다시 그 표지판을 찾아 또다시 올라왔지만, 다른 곳으로 나 있는 길은 없이 그 주차장이 마지막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겨우겨우 연산군을 찾아내기는 했는데요. 예전에는 저런 길을 따라 올라가면 화계산 하단에서 중턱 사이에 주변은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유배지의 터만 닦여져 있어 찾아드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요. 찬바람 부는 겨울 저녁에 찾아왔을 때는 혼자서만 연산군을 대면했었는데요. 그때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나뭇잎들을 스쳐가면서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밥상 앞에 앉아있는 연산군의 모습과 어울려 딱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연산군한테 아뢰어 그 명을 받아 산을 깎아내고 모노레일도 깔아 유배지를 유원지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유배지의 장소를 바꾸어 연산군을 다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무시하고 밀어버린 것인가요? 고개를 푹 숙인 연산군의 표정을 보아하니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지금 막 밥숟가락을 내던져 버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개발해 지역 발전에 도움되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연산군의 체면도 살려줄 겸 유배지에 경계를 세워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나는 사람마다 연산군의 방을 기웃거리면서 혀를 차고 다니니 연산군이 밥숟가락을 뜰 수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연산군의 유배지가 있는 교동도는 황해도와 인접해 있는 섬으로 인천 내륙 지역에서 강화도의 거리만큼 다시 강화도와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강화도보다는 작은 섬이지만 그래도 넓은 농가 밭이 있어 이곳과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 땅이 가까이 있어 육안으로도 사람이 보이는 지역이라 6.25 전쟁 때는 잠깐 피난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머무르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과 인접한 곳이라 멀리 떨어진 남도 지역보다 감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유배지를 정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천 내륙에서 강화도로, 다시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다리가 건설되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의 맏아들인 연산군은 성종의 계비 윤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19세의 나이로 조선 제10대 임금이 되어 이후 12년간 제위하다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 교동도의 이곳 화계산 자락 밑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498년 연산군 산인에 발생한 무오사화는 세르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신진사료와 훈구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조는 말기에 남이 등을 전면에 내세워 한명회 등의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남이 등은 역모를 깨했다는 유자광의 고변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랬던 것처럼 연산군 시대에 들어 많은 신진사료가 살상당한 무어사화도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깃발로 삼아 흔든 유자광이 선두에 서서 그 문을 열어갔습니다.
조이제문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중국 초나라 의제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의 글인데요. 의제를 당군에 비유하여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를 비판한 것으로 여겨져 세조의 자손인 성종과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까지 그 정통성을 부정당한 것으로 생각해 사관인 김일손이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 조이제문을 기록한 것을 의도적인 것으로 몰아 당시 이미 숨져 관에 들어있던 김종직의 사체를 꺼내 그 목을 베는 부관 참시하고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참화를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연산군 10년에는 갑자사화가 일어나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형상으로 다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를 사사한 일이 임사홍의 발설로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처참한 죽임을 당한 것은 물론 그 처와 자식들에게까지 연좌하여 모조리 처단하였으니 이로써 연산군은 악귀의 형상을 영원히 씻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화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기는 악한 성정의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피바람을 맞아간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자사화 역시 근저에는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려 하는 집단 간의 세력 다툼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세력이 임금을 부추기어 더욱 이익을 확대해가며 자신들 반대 세력을 끔찍하게 제거해간 인간들의 추악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명한 군주였다면 그토록 일이 전개되어 가지는 않았겠지만 임금과 이속을 같이 한 신하들 간의 유유상종한 결과이기만 했습니다. 연산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흥청망청입니다. 연산군은 말기에 전국에서 기생들을 뽑아 올려 그들 중 대궐로 들어온 기녀들을 흥청이라 했고 그 중에서도 연산군과 잠자리를 같이 한 기녀는 천과 흥청이라 했는데 이들 기녀들에게 공급되는 물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게 돼 흥청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흥청망국이라는 말과 흥청이 아니라 망청이다라는 뜻의 흥청망청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506년 9월 2일 이날은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된 날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중종이 왕위에 오른 첫날인데요. 승지 등이 연산군에게 달려가 변을 고하니 연산군이 놀라며 황급히 뛰어나와 승지의 손을 잡고 몸을 떨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내관으로 하여금 옥새를 내놓고 근정전을 나올 것을 전하게 하니 내 죄가 중대하여 일이 될 줄 알고 있었다. 원하는 대로 하라. 하고는 궁녀로 하여금 옥새를 가져다 상서원 관원에게 주게 합니다. 상서원은 옥새와 옥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같은 날 연산군은 바로 교동대에 위리안치 되는데요.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 그 안에 가두어두던 일입니다. 종 8품의 벼슬인 봉사 안윤국이 아릅니다. 폐주는 붉은 옷에 삿갓을 쓰고 허리띠를 두르지 않고 나와 땅에 엎드린 후 수레에 오르며 말하기를 나에게 큰 죄가 있음에도 특별히 주상의 덕으로 아무 일 없이 나가는구나 하였으며 폐비 신씨 또한 정천궁을 나갔습니다. 연산군은 폐비 신씨와의 사이에서 8명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폐위된 날 사관은 폐비 신씨에 대해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부 신씨는 선량한 덕이 있어 온화하고 치밀하며 언행을 삼갔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인정으로 대했으며
왕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비가 더 친밀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왕이 비록 몹시 잔악하고 포악했지만 신씨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왕이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음란하고 방종함을 그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밤낮으로 근심하고 괴로워하였으며 때로는 울면서 가난할 때라도 그 말하는 뜻이 간절하고 지극하여서 비록 왕이 듣지는 않았어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또 대군이나 공주, 유모, 노비들을 타이를 때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였는데 이날에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3일 후 중종에게 아뢰니다. 폐세자 이황은 정선에, 이인은 수안에, 이성은 제천에, 이돈수는 우봉으로 옮기게 하소서. 연산군과 신씨 사이에 낳은 장자인 이황은 이때 나이 8세일 때입니다. 이렇게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유백길에 올랐는데요. 19일 후 이들은 모두 사사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연산군이 아니라 어린 그 아들들이 먼저 사역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요. 중종 1년 11월 7일 연산군이 교동도에 유배된 지 2달 5일이 지나간 다음입니다. 교동 수직장 김양필이 와서 아릅니다. 연산군이 역질에 걸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질은 천연대인데요. 다음날 김양필이 와서 다시 아릅니다. 6일에 연산군이 역질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다른 말은 없었으나 단지 신씨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